네. 제가 경기도 도서관을 검색해 봤을 때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이 있었고요. 알고 계시죠?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들어가시면 예, 여기서도 각종 아티클들을 무료로 보실 수가 있고요. 또 지금 우리가 강의를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 의정부시에는 의정부시 도서관이 있어요. 공공도서관. 여기에 검색을 해봐도 네, 학술 정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려는 소리가 제가 말씀드리려는 오늘 최종의 어떤 검색 정보원은 바로 도서관입니다. 네. 그래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들어가 보시면요. 예, 이 사이버 도서관은 물론 회원 가입이라는 절차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서관 검색 엔진은 도서관 이용자를 위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도서관에서 한 번이라도 예, 온라인으로 그다음에 예, 가서 로그인을 하셔야 돼요. 네,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네, 여기에 올라온 도서관의 자료들은 전부 선정된 학술 정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뢰성이 검증된 자료입니다. 그래서 네, 왜 그렇게 되냐면 이 유료 무료를 선택할 때 도서관 자료는 거의 다 무료 자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 도서관에서 이미 구독 절차를 거쳤어요. 네, 도서관에서 네, 구독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용자인 우리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가장 큰 네,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과 의정부 공공도서관의 홈페이지를 한번 그 다음 장에 캡처를 해왔는데요. 예. 왼쪽에 있는 것이 바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의 홈페이지 모습입니다.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가시면 그 중에 네, 도서관 서비스 부분에 두 번째 카테고리에 보시면 학술 정보 검색이라는 게 있어요. 보이시죠? 네. 학술 정보 검색에 가시면 논문을 찾을 것인지 특허, 연구 보고서, 분석 동향 이런 것들이 다 예, 메뉴가 되어 있고요. 이 중에서 내가 찾는 네, 검색 키워드를 여기다가 검색을 하시면 예, 자료가 쭉 나오고 여기에서 예, 클릭을 하시면 원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문제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도서관의 공간 구성을 알고 싶다. 최신 트렌드를 알고 싶다. 그러면 여기다가 도서관 공간 최신 트렌드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키워드로 정리해서 도서관 공간 구성 이렇게 치시면은 도서관 공간에 대한 논문을 찾아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은 굉장히 자료가 많아요. 네. 특히 전자책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에 회원 가입을 하시고 일단 네, 여기서 자료를 찾아도 네, 무료 자료, 특히 신뢰성이 검증된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네, 내가 유료 정보, 특히 논문이나 연구 보고서를 찾는다 그러면 무조건 첫 번째로 생각하셔야 되는 게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네, 이렇게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의정부 공공도서관 홈페이지를 제가 캡처해 왔는데요. 책 있는 도시 의정부 정보도서관에 검색을 하시면 네, 여기에 도서관 이용 부분에 전자도서관 부분에 원문 제공 서비스라는 메뉴가 별도로 있어요. 원문 제공 서비스. 아이고, 네. 네. 여기 가시면 원문 제공 서비스 가로 열고 DBPR 이용이라고 돼 있죠. 이 DBPR가 바로 논문을 제공하는 회사 이름입니다. 벤더 이름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논문을 검색하면 예, 논문의 원문을 무료로 다운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아티클에. 네, DBPR에 대한 설명을 잠깐 읽어보면요. DBPR는 전 주제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베이스다. 이 데이터베이스가 바로 뭐냐면 논문들을 다 모아놓은 데이터베이스란 뜻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국내 잡지, 전자책, 웹DB 등 정보 검색과 원문 제공이 가능하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국내 학회 및 학술지, 연구기관의 간행물 원문을 제공한다. 네 번째, 검색된 자료를 인쇄, 이메일 전송 등으로 이용자 편의에 맞게 제공한다. 네, 그리고 서비스 현황을 보시면 국내 간행물 2천여 종, 230여만 편의 논문, 그리고 학술 분야 2천여 종의 학술 잡지를 가지고 있는 네, 논문 벤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정부 정보도서관 같은 경우는 DBPR을 이용하려면 네, 한번 오프라인으로 방문을 해서 네, 거기서
네, 이용권을 받고 그 다음부터는 집에서 이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살고 계시는 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원문 제공 서비스를 하는지 살펴보시고 제가 지역마다 교육을 할 때 가서 보니까 대부분 네, DBPR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DBPR을 한번 방문하셔서 이걸 이용하고 싶다라고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댁에서 예,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DBPR 논문을 똑같이 예,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하면 바로 유료 서비스라고 떠요. 그런데 도서관이라는 네, 툴을 이용해서 들어간다면 무료로 정보를 다운받으시고 자유롭게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다양한 검색 툴을 내가 예, 활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고요. 네, 그걸 쓰지 마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거를 활용함과 동시에 도서관 자료를 활용하면 좀 더 신뢰성 있는 자료를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가진 게 바로 도서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제가 지난번에 소설책을 읽다가 임경선의 예, 에세이 나 자신으로 살아가기라는 책을 읽다가 바로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딱 이 작가가 하는 것을 알고 제가 캡처를 해왔는데요. 그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네, 인터넷 검색만으로 자료 조사를 끝냈다고 만족하지 말 것. 인터넷 검색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는 것을 우선순위에 올려놓기 마련이라 가장 진부한 얘기가 내 눈앞에 일단 뜬다.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미 엉뚱한 데로 빠지기 때문에 그를 보충하기 위한 방법으로 도서관에 가서 관심 주제에 맞는 책을 고른 후 위아래 좌우로 주변에 있는 책들을 무작위로 훑어보기를 권한다. 네, 뜻밖의 연관 주제들이 발견될 것이고 그것들은 좋은 글 재료가 되거나 새로운 자극을 줄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인터넷 자료 조사도 물론 중요하지만 네, 여러분이 살고 계신 주변의 공공도서관 네, 가서 내가 찾는 주제를 찾으면 그 좌우로 혹은 그 앞뒤로 관련 주제의 책들이 꼽혀져 있는데요. 네, 이거를 이제 사서들은 브라우징 한다라고 하는데요. 내가 찾는 주제 앞뒤 서가에 비슷한 주제의 책이 꽂혀 있는 경우를 보실 수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좀 이따 설명드린 분류와 연관성이 있는데요. 이제 같은 주제 분류를 하고 같이 꽂기 때문에 그런데요. 어쨌든 이 임경선이란 작가도 네, 정보 검색이 단순히 인터넷 검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도서관이라는 툴을 활용해서 가서 찾거나 아니면 지금 제가 설명드린 대로 온라인 도서관을 활용하면 네, 다양한 주제에 다양한 좋은 글을 찾을 수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도 다 이제 이 부분을 알고 계시겠죠. 도서관에 근무하시기 때문에. 네.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도서관을 활용해서 정보 활용을 할 건데, 예, 그래서 도서관에 관한 기본 정보를 제가 설명을 드리고, 네, 넘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신 지 뭐 오래됐든지 아니면 이제 얼마 안 되셨든지 도서관에 관한 이런 정보는 우리가 도서관 관계자로서 알고 계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 사항을 포함시켰습니다. 네, 일단 도서관 관련 기본 정보인데요. 네, 어, 도서관은 주제 분류를 한다고 합니다. 도서관의 모든 책은 주제 분류를 해서 서가에 꽂아 놓는데 그 중에 한국에서 사용하는 것은 KDC, 한국 십진 분류라고 하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것은 뭐 대학 도서관이나 뭐 외국 도서관은 DDC를 많이 사용합니다. 듀이 십진 분류. 우리나라는 한국 십진 분류. 예, 십진 그게 이제 10개씩 전개한다는 뜻인데 데시멀 클래시피케이션 10개씩 분류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뭐 굉장히 요즘에는 뭐 LC 미국 의회 도서관 분류 번호 이런 것도 배우고요. 문헌정보학과 가면 그다음에 뭐 패시 분류 이런 것도 배우긴 하는데 어쨌든 아직까지도 기본은 네, 한국 십진 분류입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은 한국 십진 분류 쓰죠. 그래서 도서관 자료를 네, 이용자들이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를 10가지 큰 주제로 나눈 표준화된 자료 분류법이 바로 KDC고요. 이거를 계속 이제 업그레이드하는 것은 네, 도서관협회가 되겠죠. 예. 모든 도서를 주제에 따라 000부터 900까지 0은 철학, 아니 0은 총류,
100은 철학, 200은 종교, 300은 사회가 이런 식으로 네, 10개를 나눈 걸 바로 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000부터 900까지 10가지의 류가 있는 거예요. 네, 그중에 000을 예를 들어 보면 000 류 중에 010, 020, 030 이렇게 또 10개로 분류합니다. 그거를 이제 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010은 도서관이나 서적인데 그게 첫 번째 총류의 강이 되고요. 그다음에 020은 우리가 잘 아는 문헌정보와 관련 책을 020, 020에 넣습니다. 그렇죠? 이게 강이고요. 그다음에 030 이거는 제가 공이라고 했다 여기라고 했다 막 혼돈하는데요. 030은 백과사전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 분류를 다 하게 돼 있습니다. 주제. 그래서 새 책이 들어오면 사서는 선생님들께서는 작은 도서 관계자들께서는 이 책을 대충 훑어보는 거죠. 뭘 보고 훑어보나요? 네. 표지, 제목, 그 다음에 제목으로 요즘에는 제목에서 제목만 봐서 어떤 주제의 책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그러면 안에 목차를 보고 그 다음에 저자 이력 같은 걸 보면은 이게 무슨 책인지 알 수가 있죠. 저자의 전공이라든지. 네, 그래서 새 책이 들어오면 사서들은 이 책을 훑어본 후 이 주제가 어떤 주제인지를 판단한 다음에 KDC 분류법에 따라서 분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800번 따라고 하면 812 한국문학인데요. 800은 류고 810은 한국문학이라는 강이에요. 네, 810에 또 세부 전개가 들어가는데요. 811은 한국시가 되겠죠. 812는 뭐 813은 뭐 812는 한국희고 813은 한국소설 814는 한국 에세이 뭐 이런 식으로 세부로 또 10개를 분류를 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세 자리 다음에는 무조건 점을 찍어야 돼요. 네. 그래서 813.67 이렇게 되는 거죠. 주제 분류를 하고 나면 물론 이 주제 분류가 세 자리인지 다섯 자리인지 열 자리인지 이거는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사서가 어디까지 세분하냐 개념이거든요. 그런데 이 분류기호가 너무 길면 이용자도 힘들고 예. 라벨을 붙이는 우리도 힘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 그 주제 분류는 어느 선까지만 네, 하게 됩니다. 요즘에는 물론 문헌정보학과에서 배우는 주제 분류는 아주 세부 주제 분류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번호가 굉장히 길어져요. 저는 20자리 번호도 봤어요. 예를 들면 813점 하고 6, 7, 8, 9, 5, 9 뭐 이렇게 쭉 나가는 그런 번호도 있어요. 사실은 세부 전개를 하다 보면 그렇지만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다. 물론 학교에서 문헌정보학과에서 공부를 할 때는 이걸 훨씬 더 세분해서 정확히 분류하는 걸 배우지만 현직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물론 정확한 분류는 될 수 있겠지만 네, 이용자들이 힘들어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까지는 분류하지 않는다. 그래도 네, 분류는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일단 제일 앞자리 뷰, 그다음에 두 번째 자리 강, 세 번째 자리 목까지 이렇게 세분해서 네, 분류를 하게 됩니다. 네, 그런데 이제 분류를 이제 직접 하시는 경우는 별로 없으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공동 목록을 사용하셔서 분류를 다운받거나 받든지 하시잖아요. 근데 그럴 때 유의하실 거는 이제 물론 뭐 국중이나 공공도서관에서 분류를 해서 책을 주기도 하지만 그걸 잘 받으셨을 때 판단하셔서 분류번호를 우리 도서관만의 어떤 네, 규정에 맞게 분류를 계속 하시는 게 좋아요. 이제 예를 들면 우리는 어린이 도서관이다. 그러면 어린이 책이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일단 전부 다 문학책이거나 뭐 주제에 따라 일부 과학책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언어책이 있을 수도 있지만 대부분 다 어린이 책이다. 그러면 대부분 810이 굉장히 집중돼 있어요. 그렇죠? 그럴 경우는 분류번호가 똑같은 경우가 나오거든요. 예. 분류번호는 물론 똑같은 경우가 있어요. 저자 번호와 합쳐지면서 이제 고유 번호로 갖게 되는데 어쨌든 분류의 어떤 일관성은 있어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 이제 우리 도서관에서 내가 어떤 분류를 조금 바꿔서 적용했을 경우는 반드시 그거를 어딘가에 반드시 메모를 해두셔야 되고 그 담당자가 후임이 오더라도 전임이 분류를 이렇게 전개했구나. 우리 도서관만으로
방식으로 전개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게 해줘야 되고요. 그 후임은 그거와 일관되게 그 번호를 전개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KDC 분류번호를 우리만 알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이용자도 알아야 되죠. 그러니까 도서관의 어떤 한 곳에 이 분류번호를 네, 우리가 쓰는 분류번호를 잘 인쇄해서 이용자가 볼 수 있게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예, 그래야 이용자도 이걸 보고 이 도서관은 KDC를 이렇게 분류했구나. 그럼 KDC를 확장해서 이렇게 쓰고 있구나라고 알고 그 분류번호의 정확한 위치에 가서 책을 찾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제 그 한 예를 들어보면 제가 이제 대학 도서관에 근무를 하는데 네, 저희 학교에는 소방과라는 학과가 있어요. 그래서 소방과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KDC에서는 소방과가 539.99에 다 거기에 포함이 돼 있어요. 539.99. 그러면 소방과 책이 1000권이 넘는데 다 539.99에 분류하다가는 네, 539.99가 거의 너무나 중복된 번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그 밑에 저희는 나름의 세 분류를 저희가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분류를 할 때 우리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데요. 소방과 학생들만 보는 소방 영어 이런 책이 있다. 뭐 그러면 이 소방 영어는 소방과 학생들이 공무원 시험을 볼 때 보는 책이기 때문에 이 영어로 분류할 것인가 소방으로 분류할 것인가 이제 요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거예요. 네. 소방과는 539.99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KDC에. 네. 네, 지금 530이 공학 쪽인데요. 그거에 세분해서 539.99인데요. 네, 이렇게 소방 영어책을 놓을 것인가 아니면 그냥 영어로 구분한다면 언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740에 분류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 가지 주제가 혼동되어 있다면 우리 도서관은 그걸 결정을 하셔야 돼요. 우리 도서관은 소방과 학생들이 소방 영어를 볼 확률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소방 영어를 할지라도 소방 539.99에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주제가 두 개 이상 혼용된 책이다. 그러면 우리 이용자가 어느 쪽으로 가서 책을 많이 볼 것인지를 판단해서 그걸 좀 묶어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런 식으로 이제 내가 어떤 방식으로 조금 다르게 전개했을 때는 반드시 그 기록을 남겨서 후임자나 혹은 다른 분들께서 보셔야 되고 또 이 분류표는 반드시 이용자가 볼 수 있게 네, 네. 어느 편에 공지를 해서 이용자가 예, 볼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요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다음 도서관 관련 기본 정보 중에 ISBN 번호인데요. ISBN. 예, 이제 책마다 다 ISBN이 붙어 있잖아요. 그건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 이제 이 도서관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예, 같은 책의 제목이라 할지라도 ISBN 다른 거 아시죠? 그렇죠? 어떤 때 다르나요? 예를 들면 뭐, 뭐 도서관 경영론 이런 책이 있어요. 도서관 경영론 같은 저자가 쓴. 네. 그래도 ISBN 다른 책이 계속 나와요. 그렇죠? 어떤 경우에 그렇죠? 제가 한번 그 채팅창에 한번 네, 질문 한번 올려볼게요. 채팅창이 많이 나오죠. 여기를 관련되는구나. 네. 같은 도서관 경영론 저자가 윤정 이런 책이 있어요. 그렇죠? 같은 출판사에서 나오는 책이라고 할지라도 ISBN 번호가 다른 종류가 있습니다. 그렇죠? 아, 모두 얘기를 해야 되겠네. 제가 뭘 눌렀길래 이모지 네. 같이 읽어주시죠. 네네네. 네, 이런 책이 있는데 출판사도 같아요. 그런데 ISBN 다릅니다. 어떤 경우에 그렇죠?
출판사. 그렇죠? 네, 네, 맞습니다. 센텀 힐링 작은 도서관에 강성래 선생님이 답을 맞추셨는데요. 개정판인 경우 그렇죠? 그렇죠? 이 개정판은 뭐 판이 바뀔 때 내용 책이 조금씩 바뀌는 거예요. 개정판, 뭐 2판, 3판, 4판 이렇게 같은 제목의 같은 저자의 같은 출판사의 책이라도 저자가 나 이 책 조금 바꿔야 되겠어. 내가 좀 이거 틀린 것 같아. 그래서 판을 바꿔서 낼 때는 ISBN 번호가 바뀝니다. 그렇죠? 예. 아니면 요즘에는 출판사가 약아서 조금 바꾸면서 편집을 바꾸면서 ISBN을 바꾸는 경우도 있어요. 다른 책처럼 보이게 하려고. 네, 그래서 우리 이제 도서관 관계자는 정확한 책을 구입해야 할 필요가 있을 때 ISBN 알려줘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 도서관을 잘 모르시는 분은 ISBN 번호 자체도 모르고 그렇죠? 그냥 책 제목만 저자만 띡 알려주고 이 책 교보문고에서 사와 이렇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안 되죠. 왜냐하면 판이 여러 판 나온 전공책 같은 경우는 그런 책이 많아요. 그렇죠? 정확한 책을 찾으려면 ISBN 번호가 똑같아야 된다. 이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ISBN 번호는 이렇게 크게 13자리 번호와 주 번호와 부가기호 5자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번 주위에 책이 있으면 한번 찾아보세요. 이 ISBN 번호는 책 뒤에 이렇게 책 뒤에 있고요. 주 번호와 그다음에 부가기호 5자리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주 번호는 도대체 어떻게 구성이 됐냐 이걸 한번 살펴볼까요? 예. ISBN 번호는 맨 앞에 978 89 이게 있습니다. 978은 그냥 접두부예요. ISBN임을 나타나는 978. 89는 국가기호예요. 우리나라는 89번호를 받았어요. 네. 미국 책은 뭐가 있을까요? 미국 책은 0을 받습니다. 0. 네. 일본 책은 뭘 받을까요? 4를 받습니다. 뭔가 다르죠? 네. 미국과 일본은 한 자리 받았는데 우리는 두 자리예요. 그렇죠? 국가기호가.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나온 모든 책은 97889를 시작으로 합니다. 그 다음에 954321, 요 샘플은 이거는 출판사의 고유 번호예요. 출판사에 부여하는 954321. 그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0, 이 한 자리는 바로 출판사에서 나오는 순서대로 책을 부여하는 거예요. 0,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그럼 몇 개까지 부여할 수가 있죠? 네, 10개를 부여할 수 있어요. 0부터 9까지.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나와 있는 5는 바로 체크 기호입니다. 이 ISBN 번호가 예, 오류 없이 부여됐는지를 알려주는 체크 기호가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ISBN은 국제 ISBN 관리기구에서 배정을 하는데 주로 우리나라는 국립중앙도서관에 보면 ISBN 센터가 있어요. 한국문헌번호센터. 여기에다가 이제 책을 내면 출판사에서 이 ISBN 번호를 국중에 의뢰해서 번호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자가 선생님들이 책을 하나 썼어. 그러면 이 ISBN 번호는 여러분들이 저자가 직접 받는 게 아니고 출판사에서 부여받아 줍니다. 국중에 의뢰해서.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97889를 받았는데 출판사에서 5자리를 선점하면 책의 출판사별로 부여할 수 있는 번호는 0에서 9까지 9자리, 10자리 뿐이다. 네, 그러면 그 출판사에서 책이 11번째 책이 나오면 어떻게 할까요? 네, 그럼 국중에 ISBN 센터에 의뢰하면 그 다음엔 출판사 번호 네 자리 번호를 또다시 부여해 줍니다. 출판사의 고유한 번호. 그러면 출판사 번호가 4자리고요. 그 다음에 출판사에서 부여할 수 있는 번호가 2자리가 남잖아요. 아까 5자리 부여받았고 한 자리 부여했고 이번에 4자리 받았으니까 2자리를 또 고유 번호를 부여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출판사가 왜 이렇게 했나 제가 생각을 해봤더니 출판사가 책을 10권 내고 그냥 문 닫는 출판사도 많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출판사 번호를 발행할 때는 5자리를 일단 부여해주고 이 출판사가 책을 더 낸다 그러면 4자리 그다음 3자리, 2자리 이런 식으로 번호를 줄여가면서 이 출판사가 책을 어느 정도 내는지를 판단하면서 부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이제 요즘엔 독립출판도 하잖아요. 독립출판 하는 경우도 반드시 ISBN 번호를 부여받아야 되는데요. 그럴 경우에도 국립중앙도서관에
ISBN 센터에 접속하셔서 일단 출판사 번호를 부여하시고 그다음에 책 번호를 부여하시면 이 책은 시중에서 유통하기에 적합한 ISBN 번호를 붙여서 유통이 되는 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부가기호를 설명드릴 건데 부가기호는 03810 지금 샘플에는 03810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예. 이 0이라는 게 바로 독자가 누구냐예요. 예. 그럼 이 0이라는 것은 교양책으로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는 책입니다. 0 앞에 0은 독자 대상기호. 네. 두 번째 3으로 나온 것은 바로 이게 단행본이란 뜻이에요. 단행본. 한 번 나오고 안 나오는 책. 네. 단행본이라는 책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810이 바로 KDC 분류번호예요. 네. 그래서 03810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책은 책 제목을 보지 않고도 일반 대상인 교양책이며 한 번 나오는 단행본이고 810 한국문학의 책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류를 전혀 모른다. 우린 도서관은 분류할 사람이 없는데 그리고 공동 목록도 다운받지 않은데라고 했을 때는요. 이 책만 보셔도 분류할 수가 있어요. 네. 이 책은 한국문학 책이구나라고 이제 일단 개념을 잡으실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ISBN은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방법에 의해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각종 도서에 부여하는 고유한 식별 기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가 97889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미 이게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 더 받았습니다. 97911. 그래서 우리나라 책은 무조건 97889 아니면 97911로 시작된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 책은 뒤에 부가기호가 5자리가 붙어 있는데 여기에 독자 대상이 누군지 발행 형태가 어떤지 그다음에 내용 분류 기호까지 이미 포함하고 있다. 이제 요거를 도서관에서 근무하고 계시면 알고 있는 게 좋겠죠. 네. 문헌정보학과에 가면은 이 ISBN을 어떻게 부여하는지 체크 기호는 어떻게 체크하는지까지 다 배우는데요. 그런 것까지는 여러분들께서 뭐 자세히 아실 필요는 없겠지만 일단 ISB에 대한 이해는 하고 계시면 좋겠어요. 네. 그래서 부가기호 첫 번째 나오는 건 독자 대상이라고 0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뭐 4면은 뭐 그림책이다. 뭐 7이면 4면은 청소년 책이다. 7이면 그림책이다. 이렇게 다 독자 대상별로 번호를 주게 되어 있고요. 두 번째 나오는 발행 형태 3이 여기 지금 샘플로 3이 있는데요. 발행 형태도 3이면 단행본이다. 그다음에 뭐 4면 전집이다. 이런 식으로 다 번호가 별도로 부여되어 있어서 그거를 이제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서관 관련 기본 정보 중에 청구기호 라벨인데요. 이것도 도서관마다 다 붙이고 계시죠? 네, 도서관마다 다 붙이고 계시는데 이제 그걸 잠깐 설명을 드리면 앞에 이제 샘플로 나와 있는 것은 청구기호가 5줄이에요. 그렇죠? 네. C라는 별치기호가 붙어 있고요. 598.1이라는 분류기호, KDC 번호, 그다음에 C361 마라는 저자기호가 붙어 있어요. 그다음에 볼륨 21이라는 거는 이 책이 전집인데 시리즈 중에 21번째 시리즈라는 볼륨 21 권차기호를 붙였고요. 맨 마지막에 복본기호는 카피 2, 두 번째 복본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렇게 5줄로 이루어져 있고요. 일반적으로는 청구기호는 2줄입니다. 그렇죠? 네. 별치기호는 일반적으로는 안 붙이고 이 별치라는 것은 소장된 위치가 별개로 있다. 어떤 별치가 붙었다라는 건 그 방에 가보세요라는 의미의 별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별치를 붙이기 전에는 우리 도서관에 어떤 책들이 있는지 이제 판단하셔야 되는데요. 우리 도서관은 주로 일반 성인을 위한 주제 도서다. 그리고 이 중에 어린이 책은 다른 방에 모아놨다. 그럴 때 어린이 책에 별치를 붙이는 거예요. 별도의 위치에 존재한다. 근데 우리 도서관은 DVD도 있는데 그럼 DVD는 별도로 모으잖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DVD에 별치를 붙인다. D라는 별치를 붙인다. 그다음에 우리 도서관에는 잡지가 있는데 잡지를 일반 서고에 꽂지는 않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는 별도의 P라는 피어리디칼이라는 잡지 별치를 붙인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일반 책에는 안 붙이고 별도의 어떤
별곳에 뒀을 때 걔한테 별치를 붙여서 이용자에게 그곳으로 찾아가세요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별치를 붙이려면 우리 도서관에 어떤 책을 어떻게 놓을지를 이미 결정을 해놨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반 책은 굳이 별치를 붙이지 않고 그냥 598.1부터 나가는 거고요. 네. 이 C가 붙었다라는 얘기는 일반적으로 어린이 책에 어린이 책에 C를 붙이거든요. 그래서 어린이실로 가야 되겠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다음 두 번째 줄에 있는 분류기호는 한국 십진분류법, 즉 KDC 번호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줄에 나와 있는 건 저자기호인데 분류기호가 너무 동일한 책이 많아요. 그래서 밑에 저자기호를 하나 더 붙여서 저자명과 도서명을 조합한 기호입니다. 그래서 C361이라는 거는 C라는 사람이 쓴 C라는 성명을 가진 사람이 쓴 네, 책이고요. 끝에 마는 책 제목 처음이 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자기호는 도서관마다 다 달라요. 어떤 도서관은 어떤 저자기호를 쓰고 저희 같은 경우는 네, 연대 문헌정보학과 교수님 만든 이재철 저자기호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그 저자기호는 예, 기관마다 다르다. 그러니까 기관에서 사용하는 저자기호를 붙이시면 됩니다. 네, 저자기호 아시겠죠? 고유 저자를 나타내는 번호예요. 부여하는 번호. 네. 그 다음에 네, V21은 시리즈의 경우만 붙이는 거예요. 그럼 시리즈가 아니면 그 줄을 빼면 되죠. 그냥 C2로 올리면 돼요. C2라는 거는 두 번째 복본이란 뜻이에요. 그러면 C1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첫 번째 복본. 네, 첫 번째 복본은 없습니다. 네. 네. C2는 첫 번째 책을 살 때 우리가 두 번째 책이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 몰라요. 그죠? 일단 샀어. 그러면 C를 붙일 일이 없죠. 한 권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이용자가 이 책을 많이 요구해. 그래서 두 번째 복본을 샀어요. 그럼 두 번째 복본부터 C2가 붙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복본이 들어왔네. 그러면 C3가 붙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붙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지금 색지 테이프가 붙어 있는데요. 이제 대주제를 나타내는 거예요. 지금 O라는 색지 테이프가 붙어 있죠. 그러면 얘는 500번대 네, 기술과학 책이구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큰 주제 번호를 밑에 붙여서 이제 색지 라벨을 붙이면 좋은 게 뭐냐면 네, 이 색깔로 이미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색깔로 색이 잘못 그쳤는지를 한눈에 볼 수가 있어.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는 색디라벨을 거의 많이 사용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분류 번호를 붙일 때는 항상 어디다 붙이냐면 요 책이 있으면요. 제가 책을 갖고 왔는데요. 샘플로. 네. 요 책 등이라고 하죠. 여기가 책 등. 요 반대는 여기 책이 넘어가는 곳. 네. 책 등의 아랫부분에 이제 분류기호를 붙입니다. 그렇죠? 청구기호라고 하죠. 다시 청구기호를 붙입니다. 네. 별치가 있으면 별치부터 쓴다. 그 다음에 분류번호 쓴다. 그 다음에 저자기호 쓴다. 그 다음에 권차기호, 그 다음에 복본기호까지 5줄 예, 이렇게 쓰고 맨 아래 색디라벨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예. 저희는 5 이렇게 하지 않고 500 이렇게 세 자리로 합니다. 그래서 기관마다 다르다 이거는. 예. 그런데 색디라벨을 내가 근무하는 작은 도서관에 와보니까 5는 이렇게 회색을 쓰네. 그리고 6은 갈색을 쓰네. 그러면 전인제에 맞춰서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렇죠? 네. 일관성 있게 전임자가 한 대로 하면 됩니다. 그 전 수업에 보니까 색디라벨 어디서 사나요? 이렇게 예, 물어보신 경우도 있었는데, 예, 그거는 여러분 네이버에 예, 도서관 용품 검색하시면 업체가 쫙 나와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연락하셔서 우리는 이 5번에 5자를 쓰고 색디라벨 회색을 붙이는데 이렇게 제작해 주세요 하면 제작해 줍니다. 뭐 소량이라도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 도서관에 맞게 예, 붙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놓으면 네, 이용자들은 굉장히 책을 예, 찾기 수월하겠죠. 색지랍에 붙여 있고 분류기호 붙여 있고. 예.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처음 오는 이용자들이 이런 게 굉장히 생소해요.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 충분한 이런 안내를 곳곳에 붙여놔서 도서관은 이렇게
책을 찾을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한테 말을 걸지 않아도 책을 찾을 수 있게 자세하게 홍보를 그러니까 광고를 해주셔야 됩니다. 벽에 붙여서. 그래서 별치 맨 천국이호 위에 C가 붙은 것은 이 방으로 가세요. 이런 표시를 굉장히 자세하게 적절하게 해주셔야 이용자는 처음 오는 이용자도 찾을 수 있고 이렇게 안내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수업하신 지 50분 정도 됐는데요. 아침 시간이라 좀 피곤하시죠? 날씨도 너무 춥고 그런데 그러면 한 지금 10시 7분이니까요. 17분에 다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고 음료 드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쓸게요. 17분까지 쉬겠습니다. 는 참고서, 7은 아동, 9는 전문 서적 이렇게 해놨고요. 3은 형태를 말한다고 말씀드렸죠. 0은 문고판, 1은 사전, 3은 단행본, 4는 시리즈, 5는 이부, ISBN 번호 부여합니다. 7번 그림책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시고 이제 ISBN 번호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참고로 말씀드리면 같은 책으로 나오더라도 종이책과 전자책은 ISBN 번호 자체가 달라요. 그 다음 이제 다시 일로 들어가서요. 도서관 관련 정보. 네. 도서관의 서관은 일반적으로는 이런 형태로 책이 꽂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위에 그림 보시면 1번에서 항상 1번의 끝이 났으면 6번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밑에 서가인 2번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2번에서 끝이 나면 다시 그 밑에 선반인 3번 이렇게 돼서 5번까지 맨 밑에까지 갔다면 다시 6번으로 올라가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면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서거가 배열이 되고요.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서거 배열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A에서 시작한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이고 반대로 돌아서 B에서 시작한다고 해도 항상 이용자가 보는 방면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그리고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서고 배열이 되게 됐습니다. 돼 있습니다. 이거 설명드리는 것은 어디까지나 다 일반적인 내용이고요. 전에 그 선생님께서 우리는 이렇게 배열 안 하는데 1번부터 16번까지 가는데 이렇게 왼쪽 서걸 봤을 때 1번, 6번, 11번, 16번 이렇게 가는데 그렇게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면 1번부터 6번, 11번, 16번, 그 다음에 2번, 7번 이런 순서로 간다 하시면 요거에 대한 안내만 친절하게 해서 이용자가 혼선을 걷지 않도록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제 도서관 관련 기본 정보 끝났고요. 두 번째로 이제 그러면 정보원이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프라인 정보원이 있는데요. 지금 여태 말씀드렸던 단행본, 한 권의 책이죠. 한 권 한 권이 단독으로 관행되는 거. 그리고 참고문헌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이라는 것은 요즘에는 이제 사전 찾으시는 분이 별로 없는데 어떤 참고를 하기 위한 처음부터 끝까지 읽는 책이 아니라 참고하기 위해 일부분을 우리가 그러니까 일부분을 보는 책, 예를 들면 도감, 사전, 백과사전 등의 정보원이 있고요. 신문, 잡지, 신문은 아시죠? 매일매일 새 소식을 전해주는 그리고 잡지는 주간, 월간, 개간 이게 뭐냐면 발행되는 주기예요. 주기 간격. 주간이면 주간에 하나씩 나오는 거, 월간이면 월간에 하나씩 나오는 거, 개간이면 계절에 하나씩 나오는 거. 그래서 개간은 1년에 4번 나오는 거. 이렇게 됩니다. 요즘에는 격월관 한 2달에 하나씩 나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1년에 6개 나오는 거 그거를 격월관이라고 하고요. 바이먼슬리라고 합니다. BM이라고 하죠. 네. 이런 식으로 잡지가 또 하나의 정보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비도서도 정보원이 있어요. 도서관 가면 비도서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책자 형태가 아닌 악보, 지도 이런 것들 다 비도서 자료가 되겠습니다. 멀티미디어 자료는 다 아시죠? 영화 관련 DVD, 교양 관련 DVD, 뭐
EBS 다큐멘터리를 DVD로 제작한 거, 그다음에 학술 DVD 이런 것들이 다 멀티미디어 자료고요. 요거를 좀 고화질로 네, 만든 게 블루레이라는 것도 있어요. 블루레이 포맷은 네, 영화 블루레이 똑같습니다. DVD랑. 네. 그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 정보원에 학위 논문이 있는데요. 학위 논문은 이제 아실 텐데요. 학위를 받기 위해서 쓴 논문이에요. 예를 들면 대학원에서 석사를 받기 위해서 쓴 논문은 석사학위 논문, 박사를 받기 위해서 쓴 논문은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학위 논문은 일반적으로 이제 굉장히 오랜 시간을 들여서 정성들을 쓰기 때문에 석사 논문 같은 경우는 이제 100페이지 정도를 기준으로 보시면 돼요. 100페이지 전후. 박사는 심지어 200페이지 전후. 거의 책 분량이죠. 네, 그래서 이 학위 논문을 네, 찾으실 경우에는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읽는다 이게 아니라 내가 이 중에 필요한 부분을 발췌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으로 학술지라는 게 있는데요. 네, 학술지가 뭐냐면 그 각 전공 대학에 보면 전공이 있잖아요. 전공 분야 교수님들이 모여서 학회라는 걸 합니다. 같이 모여서 공부하고 내 공부한 성과를 올리는 게 바로 학술지인데요. 이 학술지에는 학술지 한 권에는 각각의 아티클들이 실려 있어요. 그게 바로 지금 제가 말하는 논문입니다. 논문. 아티클이 논문이다. 그래서 학술지는 주로 개간으로 나오는데 1년에 4번 나온다면 예를 들면 문헌정보학회지가 있다면 문헌정보학회지가 1년에 4번 나오고 그 한 번 나올 때 거기 안에는 논문이 10편에서 20편 정도 실려 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지금 가장 고급 정보원이라고 하는 아까 제가 네이버 학술 검색이나 도서관 DBP에서 찾는 바로 학술지 논문입니다. 네, 그래서 학술지 논문을 참고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이게 이제 분량이 길어도 30쪽이에요. 짧으면 20쪽. 그러니까 이 학술지 논문은 굉장히 고급 정보원이고 그리고 신뢰성 있는 정보원입니다. 왜 그러냐면 학회지에 우리가 등재를 하려면 이름을 가리고 네, 교수님들의 심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심사에 통과돼야만 네, 문헌정보학회지에 글을 실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신뢰성이 담보된 글이죠. 요거를 보고 이제 인용하시는 게 가장 이제 고급 정보원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오프라인 정보원의 유형이에요. 네. 도서관에 가면 볼 수 있는 이제 그게 그대로 온라인 형태로 넘어옵니다. 이제는 온라인 형태를 주로 사용하시잖아요. 그죠? 예. 단행본 한 권의 책이 온라인으로 넘어온 게 뭐예요? 전자책입니다. 그렇죠? 전자책 요즘에 많이 보시죠? 전자책 혹은 오디오북입니다. 우리 전자책은 이제 B2C라 그래서 개인이 사는 전자책이 있어요. 그거는 교보문고에 검색하셔서 전자책을 개인적으로 내가 갖고 싶다라면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파일을 받으실 수가 있죠. 네, 뷰어를 설치하고 볼 수 있는. 네, 그 다음에 B2B라 그래서 도서관에서 활용하는 전자책이 있어요. 그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도서관에 혹시 여러분들 작은 도서관에도 전자책을 가지고 계실 수가 있는데요. 전자책을 구입해서 도서관 홈페이지에다 걸어 놓습니다. 그러면 이용자는 도서관에 무조건 로그인하고 네, 검색해서 전자책을 검색해서 네, 대출 형식을 거쳐서 보실 수도 있고요. 요즘에는 구독형이라 그래서 밀리서재 같이 네, 한 로그 아이디로 갖고 모든 책을 다 보실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있습니다. 어쨌든 단행본을 온라인 세계에서 구현한 것은 전자책이나 오디오북이 있다. 네. 그 다음에 아까 나왔던 백과사전 같은 것을 온라인에서 구현한 게 바로 위키피디아죠. 근데 위키피디아도 검색하면 많이 걸리죠. 예. 심지어 나무위키 이런 것들은 권위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들어가서 내용을 수정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참고문헌 형식이 온라인에서 바뀌어서 구현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신문도 온라인 신문이 요즘에 나옵니다. 온라인 신문, 잡지도 온라인 잡지가 많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모아진이라는 벤더입니다. 도서관에 가시면 원래는 도서관에 가서 네, 매일 아침마다 신문을 봤다면 이제는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가서 신문을 보거나 네, 그렇게 되는 거죠.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잡지를 검색해서 보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앞에서 이제 동영상, 멀티미디어 자료가 요즘에는 다 동영상 강좌로 넘어왔습니다. 그렇죠? 에듀윌, IT고 해커스 이런 것들이 전부 네, 어떤
특정 주제 분야의 동영상 강좌. 옛날로 치면 DVD, 오늘로 치면 동영상 강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화 같은 거는 요즘은 거의 OTT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넷플릭스, 네, 이런 것들이 다 OTT 서비스로 넘어오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학위 논문인데요. 여러분 그 학위 논문을 찾기 위해서 네, 이제 내가 꼭 이 보고 싶은 공간 구성에 관한 내용이 학위 논문으로 나왔어. 그러면 무조건 어디서 찾으시냐면요. 이제는 리스에서 찾으시면 됩니다. 리스. 제가 주소를 알려드릴 건데요. riss.kr 이게 바로 리스의 주소예요. 검색창에 이것만 치시면 리스로 넘어가는데 이게 뭐냐면 학위 논문을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그 사이트 이름입니다. 리스. 이제 그 대학의 관계자들은 리스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예, 연구자들 특히. 여러분들도 학위 논문이나 아니면 내가 학술지 논문을 찾겠다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아까 말씀드렸죠. 내가 살고 있는 공공도서관, 그다음에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그다음에 리스 요 세 군데를 하나 다 각각 돌아다니시면요 걸리게 돼 있어요. 리스. 예. 리스는 원래 이제 대학에서 구축한 학술지 공동 자원 사이트인데요. 요즘에는 고등학생들도 많이 사용하고, 네, 공공도서관에서도 많이 일반 이용자도 많이 사용합니다. 리스 사이트에 들어가셔서 네, 논문을 검색하면 네, 저자가 석박사가 동의한 모든 논문의 원문을 네,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옛날에 온라인 시대가 이렇게 되기 전에는 논문 찾으려면 국회 도서관 가야 돼요. 국회 도서관. 네, 그래서 어디 가세요? 그러면 나 논문 찾으러 국회 도서관 가. 이게 이제 네, 일반적인 거였다면 요즘에는 논문 찾으러 국회 도서관 가 하는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네, 리스트에 들어가면 학위 논문은 거의 볼 수가 있다. 네, 그다음에 좀 아까 말씀드렸던 학술지 논문 이거는 네, 유료 회사들이 다 사가지고 가지고 있어요. 네, 그게 바로 아까 말씀드렸던 DBP와 같은 회사들이에요. 네, 그래서 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데 그거를 도서관 소장 여부와 관계없이 자료의 존재 여부를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정부 도서관에서 이 논문을 실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네, DBP와 연결하면 이 원문을 볼 수가 있어요. 이 초록 어떤 논문의 요약이죠. 혹은 풀텍스트, 논문의 원문을 다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논문명, 저자, 수록 저널, 권호 정보, 발행년 등 자료에 대한 기본 서지를 제공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오프라인 정보원이 모두 다 온라인 정보원으로 이동했는데 네, 각각이 다 온라인에서 구현할 수 있다. 제가 이제 한번 네, 이렇게 이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 네, 예, 도서관에 가면 네, 옛날에는 석사, 박사 논문 찾으러 도서관에 갔지만 요즘에는 어디서 찾는다? 리스에서 찾는다. 그다음에 학술지 논문 예, 유료로 교수님들이 혹은 연구자들이 학회지에 낸 그 짧은 형태의 학술지 논문, 영어로 아티클을 찾으려면 공공도서관에 네, DBP를 찾는다. 이렇게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요 둘 다 네이버에 찾으면 절대 안 나와요. 네이버에서는. 그래서 요 사이트들을 알고 계셔야 네, 고급 정보, 고급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찾을 수 있다.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인터넷 자료를 찾을 때, 아까 이제 여기 앞에 페이지 나왔던 위키피디아 이런 거 찾을 때, 나무위키 이런 거 찾을 때 보면, 이런 게 붙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인터넷 자료 찾으면. 네. 이게 뭘까 하셨을 텐데요. 이 CC라는 게 뭐냐면, 여기 설명 있죠. 저작물 이용 조건을 표시하는 네, 표준 기호입니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센스라는 저작권을 표시하는 표시예요. 인터넷 자료의 저작권. 네, 그래서 CC BY가 붙어 있다면 이거는 가져다가 인용하셔도 됩니다라고 인터넷 자료에 표시해 주는 거예요. 네, 그 대신에 어디에서 인용했음을 밝혀줘야 돼요. 네, 내가 어떤 네이버 검색창에 검색을 했더니 이런 내용이 있고 밑에 CC BY가 붙어 있어요. 그러면 얘를 내 보고서에 붙여 오시고 거기다가 어디서 인용했음을 밝혀주시면 돼요. 예, 그렇게 하면 정당한 이용입니다. 즉 CC 바이라고 이게 지금 이제 바이를 안 읽어도 그림만 봐도 우리가 이제 이 그림을 보고 이해하실 수가 있겠죠. CC가 붙어 있으면 이용해도 된다.
바이가 붙어 있으면 바이, 사람이 있잖아요. 누가 썼는지 출처를 밝혀서 인용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네, 두 번째 보시면 CC BY SA라고 있죠. SA. share alike의 약자인데요. 예, 똑같이 같은 조건으로 사용해라. 이런 얘기예요. 예,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변경하지 말라. 이런 얘기예요. 예, CC BY SA가 붙어 있다면 이 그림으로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용하되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사용해라. 바꾸지 말라.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아, 그 원저자의 조건을 똑같은 동일 조건으로 써라.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바꾸지 말라. 제가 잘못 말했네요. 원저자의 조건은 동일한 조건. 원저자가 예, 바꾸지 말라고 했으면 이것도 바꾸지 말라. 예, 같은 조건으로 활용해라. 세 번째, CC by NC가 있는데요. 이 non commercial이에요. 딱 보면 아시겠죠? 예, 돈 표시에 이렇게 쫙 돼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유료로 사용하지 말라. 이렇게 저자가 예, 정리해 놓은 겁니다.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말라. 예를 들면 이 인터넷 자료를 가져다가 내가 내 유튜브에 활용했어. 유튜브에서 이거를 인용했어.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유튜브는 어쩔 수 없이 영리 목적이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에 첫 번째 보시면 CC by NCS예요. 그러면 이거는 딱 보시면 그림만 봐도 인용하는데 유료로 사용하지 말고 같은 조건으로 사용해. 이런 얘기겠죠. 그다음에 그 밑에 CC by ND가 있어요. ND는 네, 이거는 변형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변형하지 말라. 네, 변경 금지. 똑같이 사용해라라는 얘기죠. 네. 그다음에 맨 마지막에 CC by NCND 가장 엄격한 사용 조건인데요. 활용하되 유료로 쓰지 말고 변경하지 말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제 인터넷에서 어떤 음원을 내가 찾았어. 예, 그걸 가지고 나는 어떤 노래를 만들어서 팔려고 해. 그러면 이 NC가 붙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영리 목적으로 쓰면 안 돼요. 그리고 이 음원을 난 변경해서 쓰고 싶어. 이꼴 ND가 붙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이거를 이제 잘 인터넷 자료를 활용할 때는 이걸 반드시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경우가 있냐면요. 저희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떤 담당자가 브로셔를 만들어서 배포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 법무법인에서 전화가 옵니다. 네, 본 학교에서 뿌린 이 브로셔는 글꼴을 네, 무단 사용했기 때문에 예, 벌칙금을 내셔야 합니다. 이런 서류가 와요. 여러분들께서 어떤 인쇄물을 제작하시거나 물론 이제 이걸 유료로 사용하실 일은 없겠지만 아니면 유튜브를 제작하시는데 그 밑에 자막을 달 때 이럴 때 굉장히 글꼴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제가 잠깐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는 거다. 여기서 전체 화면을 중지. 네, 그래서 음, 네, 컴퓨터로 보고서를 쓸 때, 발표 자료를 만들 때 우리가 흔히 쓰는 글꼴들이 있죠. 우리나라 대표 워드 프로세서인 한컴 오피스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폰트인데요. 이거 썼다가 저작권 침해로 법적 분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당연히 무료인 줄 알았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의아하신 분들 많을 텐데요. 매트릭스 구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문서 작업을 할 때 사용하는 다양한 글꼴, HY나 약재, 한컴 등이 붙은 글꼴들은 문서 작업을 해본 사람들에겐 익숙합니다. 파워포인트 만들 때 그냥 위에 있는 거 내리면서 괜찮은 거 있으면 어느 프로그램에서나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여깁니다. 초등학생 때부터 쓰지 않았을까요? 그냥 있는 코드랑 생각해서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 글꼴들 무료가 아니었습니다. 비영리 단체에서 일하는 A씨는 지난 4월 한 법무법인으로부터 등기를 받았습니다. 유튜브에 올린 영상에서 글꼴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적인 조치를 언급합니다. 문제가 된 건 HY 그래픽체. 한글과 컴퓨터의 워드 프로세서를 설치하면 자동으로 설치되는 수많은 글꼴 중 하나입니다. 이 글꼴들은 한컴 오피스 프로그램에서만 사용하도록 제공됐으므로 영상 자막에 사용해선 안 된다는 겁니다. 한탁이죠. 왜냐하면 일반인들은 거기에 있는 글씨 자체를
그런 저작권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잖아요. 한컴 오피스를 설치할 때 나오는 약관에 이런 내용이 공지되어 있었다고 설명합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사전에 많은 사용자들이 알 수 있는 곳에다 전문적인 기술 과정을 거쳐서 나도 모르게 쓰더라도 저작권에 걸린다. 이걸 홍보를 해야죠. 합의를 대가로 요구한 건 77만 원짜리 글꼴 파일 패키지 구매였습니다. 합리적인 선에서 이거 사달라. 이거 그러면 그들이 노력한 거니까 그걸 인정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뭐 77만 한글과 컴퓨터 지금 최신 버전도 2, 30만 원밖에 안 해요. 글꼴 파일 저작권 분쟁은 매년 수천 건에 이릅니다. 무료 폰트라고 배포해놓고 약관의 사용 범위를 세세히 정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개인에게 허락된 글꼴을 비영리 단체가 사용하면 문제가 됩니다. 인쇄나 동영상, 웹툰, 홈페이지 등 분야마다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글꼴 파일이 무료라는 잘못된 정보로 유통되는 건 방치하는 회사가 많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악의성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무료 폰트를 배포한다는 사실 자체가 일종의 미끼처럼 사용이 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때문에 법원도 연이어 사용자의 편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한컴 번들 폰트의 경우 다른 프로그램에서 사용하지 못하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걸 문제 삼았고 이용 약관을 제대로 보지 않은 점을 문제 삼거나 비영리법인의 사용을 공정 사용으로 판단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쌓여도 합의에 응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되게 협박식으로 말해요. 너무 놀랬죠. 겁먹 언제 왔죠. 실무자들이 느끼는 부담이 너무 큰 거예요. 내가 이 회사에다가 손해를 끼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개인 돈을 내서라도 이거를 그냥 합의를 보겠다고. 글꼴 업체의 저작권을 보호할 방법도 필요합니다. OS 정책상 폰트 스스로가 뭔가를 메시지를 키우거나 구성을 하여서 이런 게 안 되는 순간이 사용자들은 저작권 보호원이 제공하는 폰트 점검 기능을 통해 설치된 폰트의 저작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JTBC 구혜진입니다. 네, 이렇게 다시 공유했는데요. 네. 네,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뭐 홍보물 같은 거 만드실 때 어떤 이 내가 써서 그냥 활용할 수 있는 폰트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만만한 굴림체 이런 걸 쓰는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걸 만드실 때 이제 난 잘 이런 걸 디자인 못한다 그러면 이제 널리 알려진 미리캠퍼스 같은 걸 활용하셔서 거기에 안전한 폰트라고 확인하시고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참고문헌 작성 방법인데요. 내가 이제 인터넷 자료로 논문을 찾아서 내가 활용한다. 내 보고서에 활용한다. 뭐 경기도에 내는 어떤 보고서에 활용한다 하실 때는 반드시 참고문헌을 통해서 출처를 밝혀주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얘 일 보시면요. 단행본을 내가 참고했어. 예. 그러면 이 내가 봤던 단행본, 이의 출처를 밝혀주셔야 되는데 그게 바로 참고문헌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안춘근, 이게 이 책의 저자, 그다음에 92년에 출판된 한국 한본학 책 제목, 그리고 법무사에서 나왔는데 서울에 있는 법무사에서 출간했다. 이렇게 내가 본 책의 단행본의 서지 정보를 명확히 밝혀주셔야 내가 정당한 인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내가 어떤 학술 논문, 즉 아티클을 봤어. 그러면 이렇게 쓰시는 거예요. 권오병, 이거는 논문 저자, 1987년에 나왔고 세계 인구 추세와 국제 경제, 이게 논문 제목이 되겠고요. 경제평론이라는 것은 학술지 제목, 경제평론에 24권 2호, 즉 매년 나오는데 이게 24권에 2호에 21쪽에서 33쪽에 보면 이 논문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논문의 출처를, 즉 서지 정보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를 명확히 밝혀주시는 게 바로 참고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어떤 펀딩을 위해서 어떤 기관에 보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하신다. 이럴 때도 내가 이런 것을 어디 통계에서 봤다, 어디에서 인용했다라는 거 하실 때는 반드시 이렇게 참고문헌을 작성하시는 이런 이제 능력을 계속 기르시면 나중에는 이게 너무나 쉽게 인용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정확한 인용,
그대로 그 사람이 쓴 것을 가져온다 하실 때는 각주를 다시거나, 네, 뭐 이렇게 해서 본문에서 한번 표시를 해주시고 마지막에 보고서의 마지막에 참고문헌에도 표시를 해주셔서 이게 정당한 인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요즘에는 온라인 자료가 워낙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냥 내가 쓴 것처럼 은근슬쩍 이렇게 하시면 네, 표절에 걸리게 되겠죠. 예, 표절이라든지 이런 것들 문제가 되기 때문에 반드시 네, 인터넷 자료, 그다음에 학술지 논문 이런 거를 인용하실 때는 참고문헌과 예, 주석을 반드시 달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네 번째인데요. 상호대차나 원문 복사 서비스를 잠깐 설명드릴 건데 이건 다른 수업 시간에도 아마 나왔을 거예요. 이제 상호대차라는 건 뭐냐면 우리 도서관에서 없는 책을 다른 도서관에서 네, 대출해가지고 가져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 공공도서관은 책바다라는 굉장히 좋은 서비스가 있습니다. 국가 상호대차 서비스인데요. 내가 원하는 책이 우리 도서관에서 다 대출됐거나 아니면 없어. 그럴 때는 네, 책바다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네, 춘천에 있는 책들, 춘천 공공도서관에 있는 책도 거주 지역으로, 내 거주 지역으로 도서관으로 오게 됩니다. 그러면 내가 거주하는 도서관 가서 활용하시면 되고요. 요즘엔 또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의 상호대차도 진행 중에 있잖아요. 네, 그것도 이용자에게 적극 홍보하셔서 상호대차 서비스 이용할 수 있다. 네, 작은 도서관의 가장 큰 장점은 이제 걸어서 갈 수 있다라는 어디나 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네, 작은 도서관에 없는 책도 공공도서관의 상호대체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이용자에게 적극 활용하시고 지금 하고 있지 않다라면 그걸 더 도입하셔서 네, 이용자에게 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책 이음 서비스는 뭐냐면 하나의 도서관 증으로 다른 도서관을 갈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제가 의정부 공공도서관에서 책 이음 이제 이용증을 발급받았다면 양주시에 있는 도서관에서도 한 번의 확인 절차만 거치면 이 도서관증으로 양주시 도서관까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코리스넷은 네, 전국 도서관 통합 검색이에요. 제가 어떤 책을 검색해 보면 이 책이 어디에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그리고 리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죠. 전국의 대학에서 생산하는 석박 사학위 논문 이런 학술 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개방된 대국민 서비스입니다. 리스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시면 다양한 신뢰성 있는 정보를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네, 지금 리스 서비스 화면을 제가 한번 캡처해 왔는데요. 네, 주소 너무 쉽습니다. 리스.kr 누르시면요. 학술 연구 정보 서비스라고 뜨고요. 여기에 검색창에 검색을 하고 누르시면 단행본이냐, 학술 논문이냐, 학술지 논문이냐 이걸 쫙 검색을 해줍니다. 유형별로 이렇게 하고 검색 결과도 다양하게 조율하실 수가 있어요. 난 최근 것만 보고 싶다. 난 2022와 2023만 보고 싶다. 그러면 그것만 쫙 보여주고요. 굉장히 네, 널리 알려져 있는 사이트입니다. 이거 적극 활용하시면 앞으로 정보 검색하시는 데는 굉장히 도움을 많이 받으실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인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작은 도서관 관련 정보원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것일까? 제가 유형별로 몇 가지씩 정리를 해왔어요. 첫 번째 작은 도서관. 네,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운영을 하실 때 일반적인 정보예요. 예를 들면 법령을 알고 싶다 그러면 법령정보센터에 들어가시면 되죠.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자체 법규를 알고 싶다 하면 자치법규 정보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관한 통계를 알고 싶다 그러면 네, 국가도서관 통계 시스템에 들어가시면 네, 별도로 작은 도서관 관련 통계도 별도의 항목으로 제공합니다. 그래서 네, 작은 도서관에 관한 전체적인 통계 그리고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의 작은 도서관 통계 이런 것들도 다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도서관위원회에서는 도서관 정책 관련 네,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요. 또 정책 정보 서비스라는 것은 정책 포털이에요. 들어가시면 되고요. 또 문화 포털이라는 건 전국에 있는 문화행사, 네, 체험, 축제 프로그램 등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마지막으로 도서관리 프로그램은 여러분들이 사용하시고 있는 코라스넷에 관한 네, 정보를 알려주는 네, 정보원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작은 도서관 관련 정보원 중에 협회 관련 정보입니다. 아마 그 문체부에서 운영하는 작은 도서관 사이트는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 들어가면 작은 도서관을 설립하는 절차, 네, 그리고 내가 소속해 있는, 내가 있는 지역에 관련 작은 도서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에 어떤 작은 도서관이 있는지 그 리스트, 네, 찾으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직종, 그러니까 내가 있는 관종, 예를 들면 제가 아파트 도서관, 작은 도서관에 근무하고 있다면 그런 아파트 작은 도서관은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다 찾아보실 수 있고, 거기서 자랑할 만한 사례들을 다 올려놨어요. 그래서 작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어떤 게 있는지 굉장히 또 궁금하시잖아요. 단순히 작은 도서관이 책을 빌려주고 반납받는 그런 대출 반납만 하는 것이 아니라 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작년에 본 것 중에서 올해 본 것 중에서 특이한 프로그램은 어, 우체통, 네, 송파에 있는 작은 도서관에서 운영하는 건데 우체통을 운영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 아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도서관인데 고민 상담을 적어서 이제 그 우체통에 놓으면 이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답을 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그러니까 작은 도서관도 굉장히 다양한 프로그램을 고민하고 있고 그 일환의 하나로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이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뭐가 있는지 음, 나는 그런 걸 좀 알아서 나 적용하고 싶다 할 때는 이 작은 도서관 홈페이지가 굉장히 유용하시고요. 그 외에 한국 작은 도서관 협회 그리고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협회, 작은 도서관 만드는 사람들 이런 데 두드려 보시면 여기에서도 실제 작은 도서관을 컨설팅 하시기도 하고 또 위탁 운영도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작은 도서관 관련 정보원인데요. 단행본입니다. 책이죠. 네, 1번부터 5번까지는 인터넷에 제목만 치면 원문까지 지금 올라와 있는 자료들이에요. 네. 첫 번째는 실태조사 보고서, 두 번째는 매뉴얼,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 세 번째는 업무 편람, 이런 것들은 굉장히 직접 업무하시는 데 도움이 되는 자료겠죠. 네 번째 사례집, 다섯 번째 작은 도서관 운영 사례, 이야기, 예, 이런 것들이 네이버에서 검색하시면 바로 원문을 검색하실 수가 있고요. 6번, 7번은 단행본인데요. 구입을 하셔야 되는데요. 예. 이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오래 운영하신 박소희 관장님이라든지 김소희 선생님께서 작은 도서관에 관한 다양한 사례를 책으로 엮은 책입니다. 이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작은 도서관 관련 정보원 중에 도서 추천인데요. 예. 이제 작은 도서관에서 이제 단순히 대출 반납만 하실 것이 아니라 다양한 내가 이제 프로그램을 해보겠다라고 하실 때 제일 이제 쉽게 기본적으로 하실 수 있는 게 바로 도서 추천이에요. 큐레이션, 부큐레이션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어떤 한 코너를 만들어서 테이블을 놓고 그 위에 도서관에서 추천합니다라고 할 수 있는 추천 코너를 만드시는 게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중에서 좀 수월한 편인데요. 그렇게 하실 때 참고할 수 있는 정보원입니다. 네, 국중 디지털 도서관 블로그에 보시면 첫 번째 사서 추천 도서들이 쭉 올라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추천 글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활용하셔서 좀 응용을 하시면 되겠죠. 그다음에 국어청, 국립어린이청소년, 줄여서 국어청이라고 하는데요. 여기도 보시면 독서 도움자료 이렇게 해서 K 그림책 혹은 다국어 동화, 국내 문학상 수상책, 그리고 실가명 독서, 뭐 진로적성 도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올려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사서 추천 도서가 있는데요. 유아책 추천, 초등 저학년, 초등 고학년, 그리고 청소년 아니면 테마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주제별, 여러 가지 대상별로 책을 추천해 놓은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요거를 들어가서 보시면 왜 추천하는지도 다 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활용하셔서 우리 도서관에 이번에 이제 뭐 요즘에 이제 뭐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게 반려동물이잖아요. 반려동물에 관한 책을 내가 전시해서 학생들에게 보여주고 싶다라고 하시면 여기 들어가서 반려 이렇게 치시면 반려동물에 관한 뭐 여러 가지 책들이 다양한 유형의 책들이 검색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몇 개 선별해서 그 책을 전시하시면 되겠죠. 이게 이제 북큐레이션인데요. 북큐레이션은 가장 장점이 뭐냐면 책 자체가 전시물이 되는 거죠. 우리가 뭘 따로 만들고 하지 않아도 책만 예쁘게 꽂아놔도 큐레이션 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하시면은 이제
이용자들이 보기에도,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아, 도서관에서 뭔가 적극적으로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큐레이션을 많이 하십니다. 그다음에 경기도 사이버 도서관, 아까 첫 원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다양한 정보원이 있습니다. 보고서, 논문 외에도 전자책, 그리고 추천 도서도 올라와 있습니다. 북매직, 그리고 독서 동아리 지원센터는 이제 독서 동아리를 정말 지원해주는 그런 센터인데요. 여기에 보시면 뭐 동아리에 가입하실 수도 있고, 네, 어떤 동아리가 어디서 활동하는지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함께 읽기라는 코너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네, 여기도 주제별로 책을 검색해 보실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환경에 관한 책, 반려동물에 관한 책, 뭐 심지어 뭐 가을에 관한 책, 뭐 지금 뭐 첫눈 뭐 이런 식으로 주제별로 책들을 여러 개 추천해 놨어요. 그러면 그 주제를 설정하셔서 추천 사유도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좀 응용하셔서 네, 큐레이션 하실 때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어린이 도서 연구회 굉장히 유명한 사이트죠. 여기에 보면 전문적으로 어린이 도서만 네, 추천해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네, 이런 다양한 정보원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는 게 바로 네, 작은 도서관의 어떤 네, 장점이 되겠죠.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게. 네. 그 다음 화면에 보면 제가 이제 화면을 좀 캡처해 놨는데요. 왼쪽이 네, 국어청 홈페이지 나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사서 추천 도서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주제별 추천 도서가 있고요. 오른쪽에 보시면 네, 오른쪽에도 독서 동아리에서 사서 추천 도서를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시면 네,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인데요. 이거 좀 처음에 나오는 거. 네. 그 다음, 네. 작은 도서관 관련 정보원 중에 마지막인데요. 도서 기증을 해주는 네, 사이트들입니다. 위에 있는 아르코,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학나눔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문학도서를 네, 지역으로 기증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지금 통계를 보시면요. 작은 도서관들이 굉장히 책을 신청해서 많이 받았어요. 예, 아르코. 네, 여기는 도서를 기증해주는 곳이다. 그렇지만 1년 내내 기증해주는 곳이 아니라 어떤 기간을 정해서 기증을 해주기 때문에 그 기간에 맞춰서 네, 시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세종도서 온라인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도 책을 기증해주는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주로 이제 대학 같은 경우에는 학술 도서를 기증해주고 일반 도서관이나 작은 도서관에는 교양책을 기증해주고 있습니다. 이것도 적극 활용하시면 우리 도서관에 필요한 도서를 기증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는 이제 작은 도서관 관계자들도 많이 알고 계실 텐데 너무 학술적인 책이라 이용자 이용이 적다 이런 반응도 있고요. 이 중에서 잘 선별해서 기증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수 콘텐츠 잡지 배포 관리 시스템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잡지를 기증해 줍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잡지를 구입하지 않고 도서 기증을 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니까 이 사이트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진짜 마지막인데요. 이제 작은 도서관 관련 정보원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서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작은 도서관 관련 협회라든지 그런 걸 적극 활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모임에도 나가셔서 다른 도서관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제 오프라인으로 제가 강의를 할 때는 다른 도서관 선생님과 좀 교류를 하셔서 이런 기회에 예, 서로 상황을 좀 도움을 받고 서로 좀 이렇게 정보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렸는데 지금 온라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는 없지만 내가 일하는 지역의 각종 협회나 작은 도서관 관련 협회를 활용하셔서 이런 정보를 좀 공유하시기를 적극 공유하시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작은 도서관 관련 기본적인 기본 과정으로 정보 활용 검색을 말씀드렸는데요.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좀 쉬운 과정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다 좀 어떻게 보면 좀 알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새로 이렇구나 하고 다시 한번 확인해 가는 과정이었을 것 같은데요. 좀 많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고 이것으로 옆에서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는데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일단 질문은 이메일로 해주셔도
되겠습니다. 예. 그럼 이것으로 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